내가 참 많이 변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 사랑해요 라고 쓴다.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싶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을 배웁니다.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오늘은 마케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사실은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마케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도 이 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많이 알리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거 이거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도 이게 현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부각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마케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아울러 또 아이디어를 함께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마케팅의 이해와 교육시장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마케팅의 만남, 그 중요성은 무엇인가? 평생교육과 마케팅은 정말 함께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에서 마케팅은 단순 홍보를 넘어서요, 프로그램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지고 개발된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어, 이 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가 없다면 결국은 사장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이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학습자 중심 프로그램 개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활용이 가능하고, 세 번째 프로그램 차별화 및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속 가능한 학습자 유치 및 유지가 가능하고, 다섯 번째 기간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평생교육과 마케팅의 만남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케팅에 대한 이해 부분을 설명하면서 좀 개념의 정의를 먼저 좀 정립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이 혼동되는데요. 마케팅, 홍보, 광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이점을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마케팅, 홍보, 광고. 여러분 설명 보지 마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답을 보는 것보다 일단 생각하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학습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정리도 빨리 되고요. 그러니까 마케팅, 홍보, 광고 이 세 가지 개념의 구분을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지금 시간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생각해 보셨죠? 예. 첫째, 이제 마케팅이라는 것은요, 기획, 판매, 고객 관리, 이런 것들이 핵심인데, 생산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유통시키는 데 관련된 모든 체계적인 경영 활동은 다 마케팅이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산자가 만든 상품 또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소비자에게 유통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모든 활동들, 체계적인 경영 활동을 다 마케팅이다. 거기는 기본적으로 기획, 판매, 고객 관리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홍보는 뭐냐? 홍보는 알린다는 의미인데요. 기업이나 단체, 광고주 등의 조직체가 커뮤니케이션 활동으로 스스로의 생각이나 계획 활동, 업적 등을 널리 전파하는 거다. 그러니까 조직체가 뭔가 커뮤니케이션 활동으로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 활동, 업적 등을 알리고 전파하는 거. 이제 그게 홍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광고는 뭐냐면 구매에서 매출로 해요. 이 고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기 위해 대중 매체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광고는 핵심이 이제 매출이 구매를 해서 매출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핵심이고요. 홍보는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알리는 데 핵심이 있고, 마케팅은 유통시키는 모든 과정의 일련의 체계적 경영 활동을 다 포함하는 것이 마케팅이다.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케팅이 좀 가장 큰 개념이라고 보면, 그 다음에 홍보가 있고, 홍보의 광고를 통해서 매출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마케팅의 개념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기업의 마케팅은 기업이나 조직에서 고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고객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요. 그것의 효과적인 가격을 책정하고,
고객이 쉽게 구매하도록 유통시키면서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일련의 활동을 다 기업의 마케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에서 마케팅은 뭐냐? 이것은요, 결국은 기업이 아니라 평생교육 기관에서 학습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학습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해서 그것의 합리적인 수강료를 책정하고 학습자들이 쉽게 등록하도록 장소와 시간을 배정하면서 학습자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바뀌는 거죠. 예, 기업이나 조직은 기업의 마케팅이라면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마케팅은 평생교육 기관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마케팅은 목표 지향성이 있고요. 서비스 마케팅, 다수 집단 대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특별히 이 사회 경제적 배경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는데 일단 처음에 기관 중심 마케팅은 생산자 지향이고요. 고객은 생산자가 만든 상품을 구매하고 환경 변화에는 좀 무디입니다. 그리고 이익 창출이 목적이 돼요. 근데 이제 기관 중심 마케팅에서 고객 중심 마케팅으로 좀 이렇게 이동이 되죠. 이 고객 중심 마케팅은 뭐냐? 모든 마케팅 활동을 중심에 고객을 위치시키고 고객의 위치를 파악해서 경쟁 기관을 또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관의 생존에 중점을 두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마케팅이라는 게 기관 중심에서 좀 더 고객 중심 마케팅으로 좀 이렇게 변화하게 되고요. 이거 마지막에 이제 사회 중심 마케팅이 있습니다. 마케팅이 개별 고객의 욕구 충족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과 복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기업의 이익, 고객의 욕구 충족, 사회 이익과 복지의 균형을 요구하는 사회 중심 마케팅으로 개념이 좀 더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마케팅 개념이 변천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마케팅의 절차를 보면요. 마케팅의 절차는 첫째는 이제 정보 수집 및 학습자 행동 분석이 필요합니다. 학습자 요구가 뭐냐? 또 학습자 무엇을 좋아하고 또 행동 패턴을 분석해서 경쟁 프로그램 및 시장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시장 세분화 및 표적 시장을 선정해야 됩니다. 학습자 집단의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고 우선적으로 공략할 표적 시장이 먼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모든 대상을 다 바라보면서 마케팅하기는 한계가 있으니까 일단 포적 시장을 먼저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기관 및 프로그램 포지셔닝입니다. 경쟁 기관과의 차별화된 가치와 이미지를 설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독특한 가치 제안을 개발해야 됩니다. 뭔가 다른 기관과 인근의 기관들과 차별화된 경쟁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포지셔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마케팅 전략을 수집해야 돼요. 사피. 예를 들어 제품, 가격, 장소, 촉진, 전략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다섯 번째, 전략을 수립했기 때문에 이제 다섯 번째 실행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마케팅 실행 및 조절이 필요합니다. 전략 실행 후 성과를 측정하고 필요에 따라 전략 조정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 이게 이런 일련의 단계를 통해서 마케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시간에 특별히 지금 여러분도 궁금하게 생각하실 게 마케팅이 일반 뭐 제품 판매나 필요한 것이 교육의 마케팅이 필요할까? 왜 필요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분명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에도 마케팅이 필요한가?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교육기관이 급증하고 있다. 다양한 교육기관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근데 또 재정은 또 미흡해요. 시장 논리에 의한 교육기관의 경영이 필요하고 학습권에 대한 시민의식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요건들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 마케팅도 실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교육 마케팅의 전략은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교육 시장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최대한 세분화해서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 타겟팅을 해야 되죠. 이게 표적 시장을 선정해야 돼요. 표적 시장은 정확하게 잡아야 되고요. 마지막에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이제 포지셔닝인데 기관 및 프로그램의 포지셔닝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차별성과 특수성을 갖춰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전략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제가 또 자세히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시장 세분화는요, 정보 수집 및 학습자 행동 분석을 통해서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비슷한 성향을 가진 학습자들을 다른 성향을 가진 학습자들과 구분하여 하나의 집단으로 묶는 것이죠. 그리고 학습자와 직원, 경쟁자, 회원, 자원봉사자 등의 욕구와 인식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과정 역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제 구분에 있어서 지역 분석이 일단 기본적이죠. 그래서 지리적 변수에 의해서 세분화가 필요하고 행정구역, 대중소도시, 농공, 상업도시. 그러니까 행정구역과 인구 규모에 따라 대도시, 중소도시 등의 지역 단위를 나누고 각각의 단위별로 주요 산업, 기후, 경쟁기관, 통합거리 등을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지역 분석이 첫 번째고요. 구분에 있어서. 두 번째는 인구 통계 자료를 분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 통계학적 변수에 의해서 세분화해야 된다. 연령, 성, 소득 이런 것들이 중요한 변수겠죠. 교육 시장을 구성하는 학습자들의 특성을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연령과 함께 가족의 생애 주기. 그러니까 신혼기냐, 자녀 형성기냐, 자녀 성장기냐, 자녀 결혼기냐, 자녀 분가기냐, 독신생활기냐 등 이런 특성,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지위, 수입, 직업, 교육 정도를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교육 시장을 나눌 필요가 있다. 라는 거죠. 예를 들어 대상이 뭐 40대 이상 중년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면 그 중년들을 좀 타겟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소득도 생각해야 돼요. 고소득보다 저소득이 많다면 뭔가 생계와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상식적으로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분석이 기본이 된다는 거죠. 또한 학습자의 생활 양식을 잘 분석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 변수에 의한 세분화인데요. 학습자의 성격, 참여 동기, 또 학습 능력에 대한 태도, 이전 학습 경험, 인식 등등 뭐 이런 심리적 변수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일상생활에 배어 있는 고유한 행동, 의견, 흥미 이런 것들이고요. 심층 면접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좀 더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자 행동 양식 분석인데요. 행동 변수에 의해서 세분화도 할 수 있습니다. 참여 프로그램 수, 학습 경험, 그리고 지속적 참여 정도, 교육기관에 대한 충성도 이런 것들이 이제 행동 변수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구매액, 구매 횟수, 구매 인원 등 구매 행동의 규모를 세분화하고 고객의 상태에 따라 비고객, 잠재 고객, 첫 번째 고객, 단골 고객 등으로 세분화해서 분석하는 것 역시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역 시장을 세분화할 때도 다양한 분석 구분 기준에 따라서 좀 더 명확히 세분화하는 것이 훨씬 더 마케팅의 전략을 수립하는데 핵심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표적 시장 선정에 있어서 특정 기관이나 프로그램에 적절한 표적 시장과 시장을 선정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교육 시장의 모든 학습자를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펼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효과도 적습니다. 예. 너무 모든 학습자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한다는 것은 타겟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다 맞추기도 어렵고 그걸 다 하려면 정말 비용과 뭐 여러 가지 소요되는 인적 자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도 효과도 적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의 비용과 최대 효과 우리가 그걸 이제 마케팅은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져오기 위해서는 표적 집단과 시장을 설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일단 타겟을 정해야 된다는 거죠. 핵심 타겟을. 그리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마케팅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표적 시장 선택에 있어서 대중 마케팅 전략, 차별적 마케팅 전략, 집중 마케팅 전략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대중 마케팅 전략은 세분화된 시장 간의 차이를 무시하고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전체 시장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 M1, M2, M3 이 대중이 있는데 대중 타겟을 나누고 세분화된 시장이 있는데 마켓 1, 마켓 2, 마켓 3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세분화된 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M1에도 같은 프로그램, M2에도 같은 프로그램, M3에도 같은 프로그램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이제 대중 마케팅 전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차별적 마케팅 전략이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의 표적 시장을 선정해서 각각의 적합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두 개 이상. 그러니까 M1, M2, M3에 타겟 시장이 있다면, 마켓이 있다면, 여기에 각각의 프로그램을 구사하는 거다. 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차별적 마케팅 전략이고요. 세 번째는 집중 마케팅 전략이 있습니다. 집중 마케팅. 하나 또는 소수의 작은 시장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누리기 위한 전략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 또는 소수의 작은 시장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누리기 위한 전략인데 그것은 M1, M2, M3 중에
뭐 M2에 프로그램 2를 집중적으로 시행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중 마케팅 전략, 차별적 마케팅 전략, 집중 마케팅 전략, 뭐 이러한 막 표적 시장을 선정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그 특성에 맞게 정할 필요가 있고 상황과 환경을 고려해서 표적 시장을 정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세 번째, 기관 및 프로그램 포지셔닝에 있어서 포지셔닝이란 말의 뜻이 뭐냐면 표적 집단의 마음속에 의미 있고 경쟁력과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하는 게 이제 포지셔닝. 그래서 구분을 말씀드리면 프로그램에 의한 포지셔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렴한 학습비를 책정하거나 실제적인 지식 교육을 하거나 두 번째는 이미지 포지셔닝, 추상적인 편익을 좀 강조하는 거죠. 세 번째는 사용 환경이나 목적에 의한 포지셔닝이에요. 교육 프로그램이 사용될 수 있는 상황,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현상, 뭐 결과 이런 것들을 이제 포지셔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학습자에 의한 포지셔닝, 프로그램 참여자나 참여 계층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경쟁 프로그램에 의한 포지셔닝, 학습 참여자의 지각 속에 위치하고 있는 경쟁 프로그램과의 비교를 통해서 포지셔닝을 차별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적 집단에 만족시켜주기 위해서는 다른 경쟁기관이 차별화된 교육기관 이미지와 프로그램 특성을 인식시키는 활동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교육 시장에서 학습자가 다양한 교육기관과 프로그램을 비교하여 느끼는 상대적 위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포지셔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평생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어떤 특성을 중심으로 학습자의 마음속 위치를 잡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고요. 포지셔닝을 할 때. 그리고 경쟁기관의 프로그램보다 학습자의 욕구를 더 만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능력을 근거로 위치를 선택을 해야 되고, 뭐 이건 역시 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포적 집단의 마음속에 우리 프로그램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 역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관과 프로그램 포지셔닝이 결국 이제 마케팅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정인 거죠. 그래서 먼저 교육 시장을 잘 분석하는 것, 이건 역시도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프로그램 마케팅 전략 수립 및 프로그램 홍보 전략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마케팅 전략 수립에서 마케팅 혼합 전략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7P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7P는 이제 4P와 3P를 합쳐 놓은 것인데요.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첫째는 제품, 두 번째 가격, 세 번째 유통 경로, 세 번째 촉진, 이것이 이제 4P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것과 아울러 3P가 함께 이제 혼합하는 전략입니다. 3P는 첫째는 사람, 두 번째 물리적 증거, 세 번째는 가정. 이렇게 두 가지를 합쳐서 7P다. 이 7P 마케팅 혼합 전략을 구체적으로 좀 더 함께 살펴봄으로써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여러분이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포피 전략인데요. 포피 전략에는 첫째는 제품이죠. 예. 고객의 이익이 되는 의미에서 일단 제품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좋은 제품이 기본이겠죠. 예, 마케팅에서는 뭔가 고객에 도움이 되고 뭔가 쓰임새가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두 번째 P는 이제 프라이스죠. 프라이스. 가격. 기간 및 프로그램 운영과 표적 시장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비가 들고 여러 가지 뭐 재료비라든지 강사비라든지 기타 경비가 들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생각하고 또 중요한 건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뭐 많이 받을 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표적 시장에서 과연 그 지불할 능력이 있나를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상당히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전략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격을 책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플레이스, 유통 경로입니다. 얼마나 효과적으로 학습자에게 이걸 전달할 것인가, 알릴 것인가를 또 고려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프로모션 촉진이죠. 프로그램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많은 고객에게 알릴 것인지. 요즘은 이제 뭐 SNS 매체도 많이 쓰고 뭐 그 뭐 댓글 쓰기 뭐 이런 것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프로모션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마케팅에서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품 전략 같은 경우 사피에서 프로그램 기간에 산출되는 교육 프로그램 서비스
교육에 쓰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겠죠. 자, 제품이라는 것 자체가 뭐 생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미하며 마케팅 전략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고요. 학습자 욕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 제공되는 유형적인 것과 무형적인 것 모두를 포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제품 전략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습자가 특정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학습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이죠. 예를 들어 프로그램 그 자체가 되겠습니다. 브랜드 네임, 활용도, 보상 서비스, 인간관계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는 잠재적인 학습자 집단의 변화하는 요구와 욕구를 바탕으로 설계되어야 하고요. 평생교육 기간은 학습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주어지면 팔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학습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의 관점에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계획하는 것, 이건 역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포피에서 가격 전략 역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가격이라는 건 결국 수강료겠죠. 평생교육 기간에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학습자가 지불하는 비용, 결국 수강료를 결정하는 것인데 교육 프로그램에 보다 많은 학습자들이 참여하도록 적절한 가격을 결정하는 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것이 적정하게 책정되고 결정되어야지만 학습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가격 전략에서 평생교육 기간에서 수강료를 결정하는 원리는요. 첫째는 지출 비용, 학습자들의 수요, 기간의 경쟁력, 뭐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보조금 수준, 학습자의 재정 능력과 관심, 프로그램의 긴급성 등 뭐 이런 것 역시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 기관에서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은 정부나 공공기관의 보조금을 받는 거죠. 보조금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참여자들도 재정 부담이 없잖아요. 뭐 저도 사실은 뭐 공공기관에서 인천시나 또 뭐 서울의 각급 지자체에서 평생교육 관련 강사 양성 과정 제가 많이 운영하고 있고 또 지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체로 그런 걸 보면 국가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국가유산점 관련해서 국가유산 전문가 과정 양성 과정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거의 회비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전액 정부 지원금을 하니까. 예. 그런 걸 생각한다면 어쨌든 최대한 학습자에게 부담이 안 되는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평생교육 현장에서 평생교육을 여러분이 하시고 또 평생교육사로서 역할을 하실 때도 기본적으로는 좀 제안서를 많이 쓰셔서 정부 사업을 아니면 지자체 사업을 많이 확보하시는 것이 또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한 이제 뭐 제안서나 이런 걸 작성하시는 원리 역시도 지금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에디 모형이 기본적으로 모형이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형에 따라 제안서를 잘 쓰시는 것 역시 중요한 역량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 경로 전략이 필요한데요. 평생교육 프로그램 서비스를 학습자들이 전달하기 위한 전달 경로를 구축하는 건데 학습자들이 교육 프로그램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 장소, 교육 시간, 교육 시설 조건을 구축하는 것, 장소 허용과 시간 허용을 높이는 것은 마케팅의 중요한 전략이라고 보십니다. 일단 학습자가 접근하기 쉬워야 돼요. 제가 공공기관 강의를 해보면 공공기관이 주로 이제 지자체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접근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하는 것 역시도 이제 평생교육 관련 센터들이 좀 그 대중교통이 좀 어려운 곳에 위치하는 그런 케이스도 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또 교육을 꼭 센터에서 하지 않고 외부에서 할 때도 보면 좀 이렇게 전철이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참여하는 의욕 자체를 꺾겠죠. 그래서 유통 경로도 좀 전략을 잘 세우셔서 학습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교육 장소, 또한 교육 시간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평생교육에 있어서 최상의 유통 경로 전략은 첫째는 가능하면 학습자 집단 가까운 위치의 교육 장소를 선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교육 시간은 학습자들이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자유롭게 시간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대상 학습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 주위 환경이나 소음, 또 대중교통과의 연계와 주차 가능 여부 등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려면요, 장소 섭외는 최소한 제가 생각할 때 3개월 전에는 해야 됩니다. 예, 교육 계획을 빨리 세우고 최소한 3개월 전에는 장소와 섭외가 끝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한 달 전에 장소를 구한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물론 자체 교육기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에서 만약에 교육을 한다면 반드시 특히 숙박 같은 경우는 숙박이 필요한 교육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외부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3개월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장소를 섭외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프로모션 촉진 전략입니다. 평생교육기관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활용해서 학습자에게 알려야 된다는 거죠. 알려야. 교육시장에서 그것을 모르는 경우, 그것이 표적 집단이 어떠한 이익을 가져올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또 그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구매하는지 모르는 경우, 여러분, 정말 최악의 상황이죠. 아무리 잘 만들어진 교육 프로그램의 서비스라 할지라도 마케팅에 성공할 수 없는 것은 뭐 당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촉진 전략으로 활용되는 커뮤니케이션 기법으로는요, 광고, 홍보, 판매 촉진, 인적 판매, 뭐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죠. 그렇죠. 커뮤니케이션 기법들은 서로 다른 특징과 장단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각 특징을 고려해 적절하게 촉진 전략을 사용하는 것 역시 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특징과 장점, 단점, 촉진 수단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광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비용이 높죠. 예, 광고를 한다는 건 비용이 높습니다. 그리고 다수 고객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는 메시지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 근데 단점은 이제 일반적인 전달로 효과 측정이 어렵다. 고객의 정보, 고객별 정보의 차별화가 곤란하다라는 것인데 주로 광고는 언론 매체를 주로 하죠. 팜플렛이나 전단지, 인터넷 배너나 팝업을 활용합니다만 특히 요즘 전단지를 돌리지만 전단지 같은 경우는 전단지 보고 학습자가 온다. 거의 뭐 1%도 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땐. 그래서 좀 더 이제 적합한 촉진 수단을 생각해 봐야 되죠. 홍보 같은 경우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데 비용이 낮아요. 근데 장점은 신뢰도가 높고요. 촉진 효과가 큽니다. 단점은 통제가 곤란하고요. 간접적 효과야. 그래서 홍보는 주로 뭐로 하느냐? 언론 보도, 인터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입소문이죠. 입소문. 사실 평생교육 현장에서의 마케팅은 제가 볼 때는 입소문이 가장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말로 서로 전달해서 홍보가 되는 거. 이웃들끼리, 아, 너무 좋더라. 뭐, 그럼 너도 우리도 함께 가보자.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말로 구전돼서 홍보가 되는 거. 아, 이건 너무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비용도 적게 드니까 뭐 아주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판매 촉진이 있는데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비용이 높아요. 즉시적 구매 효과가 있고 집중력이 있습니다. 경쟁 기관이 모방하기 쉽고요. 단기적 효과예요. 판매 촉진은.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공개 강좌, 뭐 할인 쿠폰을 준다거나 뭐 마일리지를 준다거나 뭐 경품을 준다거나 여러분 이런 건 좀 혹하잖아요. 경품 걸고 경품 큰 거 뭐 자동차나 뭐 어떨 때는 보면 아파트도 걸더라고요. 뭐 이런 것도 걸어가지고 판매 촉진을 하면 사람들이 혹시나 내가 될까 뭐 이런 기대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건 뭐 장기적으로는 효과 보기 어렵고 단기적으로 효과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적 판매인데요. 개별 고객을 대상으로 비용이 높아요. 인적 판매는. 고객 유도에 효과적이고 피드백이 강합니다. 접촉 건당 높은 비용이고 촉진 속도가 늦다. 특히 위원회, 뭐 박람회, 뭐 시사회,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뭐 사람이 직접 나가서 이제 개별 대상으로 만나서 구매를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인적 자원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뭐 비용은 높을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P 전략이 있는데 3P는 사람, 물리적 증거, 가정 이 세 개를 이제 고려하는 것인데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강사, 직원, 동료, 학습자 뭐 이런 그 사람의 인적 자원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홍보의 마케팅의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 증거, 피지컬 에비던스, 교육시설과 설비, 각종 편의시설, 뭐 이런 것들도 마케팅에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 뭐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놀이방이 있거나 이러면 아무래도 주부들도 시간 내서 참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교육시설, 설비,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것도 마케팅의 중요한 전략이라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과정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학사 과정이나 각종 규칙, 제도의 운영 방법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 뭐 학위를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뭔가 자격증을 얻거나 뭐 이런 뭐 이익이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이 과정을 마치면 무슨 자격증을 준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대학의 총장의 수료증을 준다거나 뭐 그러면 훨씬 더 마케팅은 쉽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실행을 위한 핵심 요약해 보면요. 첫째는 이제 학습자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모든 마케팅 활동의 중심에 학습자 요구와 특성을 두고 그들의 언어로 소통해야 하고요. 체계적 절차를 준수하고 정보 수집부터 실행까지 마케팅의 각 단계를 철저히 계획 실행해야 하고요. 세 번째는 차별화된 전략을 개발해야 됩니다. 경쟁 기관하고는 뭔가 차별화돼야 된다는 거죠.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로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광고, 홍보, 판촉을 포함한 다양한 마케팅 수단을 통합적으로 활용해야 되고, 다섯 번째, 지속적 개선이 필요하다. 성과를 측정하고 분석해서 전략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각각의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평가를 분명히 실시하고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된다. 마케팅은 프로그램 개발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여정으로 학습자와의 의미 있는 연결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의 개념 몇 가지로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미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홍보, 광고, 판매 촉진, 인적 판매 뭐 이런 개념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인데 홍보는 말 그 자체로 학습자들이 정보를 전달할 때 이용되고 뭐 비용이 들지 않는 언론 보도, 인터뷰, 입소문 같은 방법을 활용한다고 앞부분에 다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광고 같은 경우는 언론 매체 등의 비용을 지불하고 짧은 시간에 다수의 학습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판매 촉진 같은 경우는 평생기간 교육기관이 잠재적 학습자에게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선택을 강력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시작되는 것인데 주로 많이 하는 게 이제 뭐 공개 강좌, 할인 쿠폰, 마일리지, 경품 이런 거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인적 판매죠. 평생교육 기관이 개별할 때 직접 접촉해서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하도록 유도하는 거. 이게 사람을 활용해서 하는 거죠. 인적 판매. 이런 것들이 다 홍보의 개념이 포함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광고, 홍보, 판촉. 뭐 이미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서로 구별되어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광고와 홍보와 판촉을 좀 더 구분해서 여러분이 개념을 좀 더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광고, 홍보, 판촉의 차이점. 광고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료 매체를 통한 일방향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다. 주로 이제 신문, 잡지, TV, 라디오, 그다음에 온라인 배너 검색, SNS 광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넓은 범위에 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 분명히 장점은 있습니다. 근데 비용이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거지만 평생교육 기관에서 신문에 광고를 낸다는 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뭐, 하지만 뭐 온라인 배너나 지역의 어떤 뭐 지역의 SNS 채널을 통해서 이걸 광고할 수 있다. 뭐 이러면 좀 더 수월하게 하실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홍보 같은 경우는 언론 매체의 관계를 통한 간접적 메시지죠. 기본적으로 기사화하는 거죠. 기사화. 오히려 이게 더 좀 쉬울 수 있습니다. 인터뷰하고 기사화, 보도를 해서. 그러려면 여러분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되냐면 보도 자료를 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평생 교육사로서 보도 자료를 잘 작성하는 것 역시도 여러분의 역량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벤트, 세미나, 컨퍼런스 등도 좋은 홍보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신뢰도가 높고 비용 효율적이고 또 통제는 어렵다. 그리고 이제 판촉인데요. 즉각적인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단기적인 인센티브죠. 앞서 말씀드린 할인 쿠폰, 무료 체험, 경품, 마일리지 추천. 추천하면 누구를 추천하면 보상을 해주는 그런 방법. 근데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으나 브랜드 가치 저하의 위험이 있습니다. 네. 너무 이제 그 판촉 활동을 너무 많이 하면 정말 이 브랜드가 뭐 장사가 잘 안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생교육기관이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을 학습자에게 알리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통칭하여 우리는 홍보로 규정한다. 그러니까 홍보 안에는 교육 프로그램을 학습자에게 알리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모든 기법을 다 뭐 포함해서 넓은 의미로 홍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계속해서 홍보의 목적을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잠재적인 학습자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의 정보를 널리 알려서
이들의 신념과 행동을 변화시키고 프로그램에 등록하도록 유도하는 것. 이게 홍보의 목적이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도와줄 수 있는 재정적 후원자나 자원봉사자를 확보해야 되고요. 잠재적인 학습자들에게 평생 교육 기관에 대한 우호적인 이미지를 조성해서 기관에 대한 지지 기반을 확보하는 것 역시도 홍보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홍보 활동의 원칙은요. 일단 진실성의 원칙, 뭐 정확하게 팩트를 중심으로 해야겠죠. 진실한 내용을 전해야겠죠. 가장된 것 없이 진실하게 하는 것이 기본이겠습니다. 그리고 상호작용의 원칙을 활용하고요. 근데 공공의 이익과 합치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 인간적 접촉의 원칙도 활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의 과정은 학습자들이 교육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등록하기 위해서는 5단계의 과정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IDMA 이 5가지 과정이 이니셜만 따서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A, attention, 주의 단계예요. 이 사람의 주의를 끌어야 돼요. 눈길을 끄는 거. 이게 첫째로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interest, 관심 단계예요. 이게 사람들에게 더욱 관심을 갖게 하고 여러 번 눈길이 가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하고요. 요구 단계, desire. 이 사람들이 요구를 불러 일으켜야 돼요. 요구를 불러 일으키고, 그 다음 단계, 기억 단계, 메모리. 사람들에게 기억시키고, 기회가 되면 기억한 내용을 가지고 구매하도록 충동을 시키고, 마지막 행동, 액션이죠. 실제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 이런 5단계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보 내용 구성과 카피 작성의 원칙을 좀 말씀을 드리면,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이것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첫째는 정확하고 명확한 내용을 전달해야 되고요. 두 번째, 최소한의 내용만 전달하라. 너무 많은 내용을 하면 혼란스럽습니다. 최소한의 내용만 전달하고, 세 번째는 쉬운 표현을 사용해야 되죠. 너무 어려운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학습자들에게 더욱 혼란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친숙한 내용, 이 주변의 이야기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실 수 있고요. 효과적인 광고 카피의 특징은 명확한 핵심 가치를 전달하고 감성적 연결을 형성하고 좀 감성적 터치가 있고요. 기억에 남는 표현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그 카피 안에는 행동을 유도하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카피를 만들려면 이런 특징들을 고려해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죠. 실제 홍보 내용의 사례를 보면 교육기관의 소식지 많이 만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전단지, 소개지, 뭐 이런 것들 역시 홍보 내용의 중요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보 카피의 작성 원칙은 첫째, 홍보 카피를 작성하기 전에 목표 시장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된다. 타겟이 뭐냐? 이거 정의를 분명하게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잠재적 학습자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작성해야 되고, 내가 이걸 하면 나의 이러한 요구를 채워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육에 참가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거 강조해야 되고요. 처음 3, 4천의 독자의 관심을 끌어내야 됩니다. 첫눈에 눈에 확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독자를 사로잡아 참여시켜야 한다. 독자들이 프로그램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하여 쿠폰을 회송하거나 전화를 요청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여섯 번째, 독자의 참여를 독려하는 강력한 메시지와 단어를 사용해야 하고요. 일곱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당신이 원하는 행동을 독자가 취하도록 홍보 카피를 배열해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시험해야 된다. 바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계속 평가하라는 거죠. 그래서 홍보 카피 전체를 시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이제 홍보 카피 작성의 원리입니다. 그럼 홍보 카피를 잘 만들어야 돼요. 근데 딱 들어도 귀에 들리고 메모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면 이런 작성 원칙을 여러분이 지키셔야 한다는 거죠. 홍보 카피 사례를 보면 롤스로이스 자동차 아시죠? 고급 자동차죠. 어, 이 자동차 회사에서 홍보 카피를 어떻게 만드냐면 시속 60마일로 달리는 롤스로이스에서 들리는 가장 큰 소리는 전자시계 소리다. 여러분, 전자시계가 소리가 납니까? 안 난다는 거죠. 결국 무슨 이야기죠? 롤스로이스는 조용하다는 이야기를 광고 카피, 특히 홍보 카피에서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혹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홍보 카피 사례, 이케아 코리아 같은 경우는 행복은 집에서 삽니다. 가구를 사는 데잖아요. 근데 행복은 집에서 삽니다. 그럼 이런 행복을 만들어준 집을 가꾸기 위해서는 우리 이케아 코리아에 오시라. 뭐 이렇게 홍보 카피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변함없이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 뭐 같은 단어를 반복하고 비슷한 단어를 반복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변함없이 변화를 만드는 사람, 꾸준하게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그런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잠시 한번 실습 한번 해볼게요. 공복 화피 만들기. 특별히 전공 학과 소개. 평생교육학과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과를 알리는 카피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예. 한번 실습을 해보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학과에 대해서 홍보 카피를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여러분이 한번 고민하고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간 좀 드릴게요. 예, 뭐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시간이 좀 부족하시면요. 제 강의 영상을 일시정지 하시고요. 이걸 좀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이어서 수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이 포트폴리오 활동은 꼭 해보시면 여러분에게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홍보 기법 및 매체 선정에 있어서 지침 활용을 말씀을 드리면 홍보 매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 매체를 선정하고요. 그 매체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보조 매체를 다각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료 홍보 수단을 보조 홍보 매체로 최대한 활용하면 돼요. 지역 신문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데다가 홍보를 좀 하시면 좋아요. 비용도 거의 안 드실 거예요. 그 다음에 홍보 내용이 간단한 것은 눈보다 귀, 복잡한 내용은 귀보다 눈을 활용하는 홍보 매체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고려해서 그 대상의 지적 수준이 낮은 사람일수록 청각 매체 활용하고요. 높은수록 시각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최대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매체를 선정하는 것 역시도 어, 꼭 필요한 지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광고 매체 선택에 있어서 주요 매체 유형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되고요. 주요 매체 유형이 바라는 도달 범위와 빈도, 효과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매체 기간을 선정을 하셔야 되죠. 가장 적은 비용을 가지고 원하는 반응을 효율적으로 달성해 줄 매체가 무엇인가를 검토하고 선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매체 시간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선정된 매체 기간이 어떤 일정 계획에 따라 광고 게재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돼요. 장기적인 계획은 뭐 1년 이상 할 수도 있고요. 단기적인 계획은 집중형, 계속형, 단속형 등등 뭐 이런 것 중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시간대를 선정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지 작성 같은 경우는 뭐 앞, 뒤, 내부 이렇게 나눠져 있다면 앞에는 주로 프로그램 제목이 이제 눈에 띄게 적어야겠죠. 그 다음에 뒷부분에는 약도나 찾아오는 길, 문의사항 뭐 이런 걸 적으셔야 되고 내부에 이제 모집 대상, 교육 내용, 교육기간, 접수기간, 제출 서류, 수강료 등등 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홍보 기법 및 매체 선정에서 SNS 홍보 요즘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뭐 비용을 들여서 유료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자체적으로 뭐 페이스북에 그룹을 만드시거나 아니면 인별이나 뭐 틱톡, 블로그 등을 만드셔서 여러분 갑자기 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전에 미리 활용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 기간에서 다양한 홍보를 하시면서 활용을 하시다가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광고를 같이 실는 거죠. 그러면 뭐 이미 그 매체에 익숙해진 그런 학습자들이 이제 가끔씩 들어오면서 그 광고를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SNS 홍보가 지금은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보 매체의 종류를 보면 일단 뭐 강의 안내지가 있겠죠. 일단 사람들의 관심을 끌거나 흥미롭게 해야 되고요. 단순하고 외우기 쉬워야 됩니다. 그다음에 신문이 있습니다. 효과가 크고 다수를 대상으로 홍보 가능하지만 홍보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여러분. 뭐 해보신 분 있겠습니다만은 하단에 이제 5단 광고, 전면 광고를 때린다 그러면 뭐 수백만 원 기본으로 드는 겁니다. 안대 책자, 최소한의 경비로 실속 있게 제작 가능하고요. 한 번 제작하면 수정이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전단지는 좀 싸요. 값싸게 만들 수 있어요. 세련된 그림과 또한 문구로 주의를 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단지는 이제 누군가는 이제 돌려야 된다는 그런 부담은 있는 거죠. 네, 포스터. 독자의 눈에 눈을 크게 큰 글씨로 그러니까 독자의 눈을 끄는 큰 글씨로 표제를 장식을 해야 돼요. 포스터는 일단 표제가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관공서, 학교 등 게시판을 활용할 수 있다. 라디오 같은 경우는 강력적 홍보가 가능하고요. 개설 강좌의 성격이 공공성을 띠일 경우는 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TV는 야외 활동 강좌와 같이 훌륭한 시각적 장면이 요구되는 강좌의 경우 용이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벼룩시장과 같은 지역신문, 구청, 시청 소식지잖아요. 그런 데는 평생교육 관련한 교육이 있으면 아마 무료로 안내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능하면 평생교육 칼럼 같은 것을 좀 길고 하시는 그런 일들도 함께 병행해 가시면 효과적으로 또 홍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수막 같은 경우도 가급적 단순하게 구성해야 되고요. 기존의 틀을 깨고 궁금증을 자아내도록 제작하는 건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편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데 20분 내외로 제작하는데 드라마 형식으로 오래 기억에 남길 수는 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영화 제작이니까 비용은 뭐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벤트 사업도 할 수 있죠. 평생교육의 날, 평생교육 주간 설정, 지역사회 후원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거죠. 인터넷 홈페이지, SNS 접근이 편리합니다. 젊은 층이 주로 활용하면 관리자가 필요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홍보용 비디오 제작, 기관에서 잘 교육받은 학습자의 학습 후기, 그러니까 실제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이런 변화가 있고 이런 도움을 받았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홍보 비디오를 제작하면 아마 간결한 전체 홍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CF 제작도 있죠. 교육 목적, 기관명, 문의처 등 최소한의 내용을 담은 5분 미만으로 제작된 CF. TV CF야 뭐 15초 이내겠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활용하실 것 같으면 하여튼 5분 이내로 제작하시면 좋은데 CF 제작을 너무 길게 하는 것도 집중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홍보용 CD 타이틀 제작, 기간 사업 전반 내용을 담고 접근이 용이하고 연령대가 제한될 가능성은 있지만 사실 요즘 사실 홍보용 CD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CD 플레이어 자체가 요즘은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홍보용 CD보다는 오히려 뭐 홍보용 USB 뭐 이런 걸 만들어서 돌린다든지 그러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기타 뭐 고속도로 패스나 전화카드 등등을 활용해서 홍보하는데 이것 역시도 비용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보요소 평가 1년 동안 지역 주민들의 프로그램을 알리는데 효과적이고 잘 만들어진 소책자나 팜플렛이 있는가? 그리고 신문, TV와 라디오 같은 대중매체에 대한 활용이 최대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다음에 독특한 주의 환경이나 행사를 촉진하고 선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프로그램에 관계된 정보가 퍼뜨려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홍보 요소인데 한번 생각하고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평가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영화 슬라이드 연설, 오픈하우스와 현장 방문 같은 방법 사용 시 필요한 상황은 고려되고 있는가? 홍보에 대한 책임이 경쟁적 관계에 있는 다른 시설 기관에 국한되어 있는가? 아니면 모든 사람의 업무인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예산이 공급되고 있는가? 이건 역시도 홍보 요소 평가에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에 여러분이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기관의 홍보의 중요성은요. 일단 학습자 참여자의 유인이 있고요. 또 정신적, 재정적 후원자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를 유치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 교육과 관련돼서 얼마든지 그 교육의 가치를 느끼는 분이라면 자원봉사 하시겠다고 나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홍보 내용을 통한 학습 효과 역시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네 가지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학습자 유인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적합한 학습자 유치하여 등록률을 높이고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고요. 후원자 확보는 프로그램의 사회적 가치를 알려서 정신적, 재정적 후원자를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만드는 것이고 학습 효과 증대는 홍보 내용 자체가 교육적 가치를 담아 잠재적 학습자들에게 사전 학습 효과를 제공하는 뭐 그런 효과가 있고요. 자원봉사자 유치 역시도 프로그램의 의미와 가치를 공유하는 열정적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에서 각각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학습자 유인 전략에서요. 타겟 학습자의 심층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학습자 혜택을 명확하게 하고 접근성을 좀 강조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해야 아무래도 학습자들을 좀 유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확보 전략에서는요, 후원자 유치 방안을 좀 다각도로 생각해 봐야 돼요. 예? 그리고 자원봉사자 모집 전략도 함께 검토해 봐야 되는데,
일단 후원자 유치 정말 필요하거든요. 이게 투명한 후원금 운영 체계를 공개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고 사회적 공헌의 가치를 부각하고 또 후원자 인지도 향상의 기회가 제공되고 맞춤형 후원 개발 패키지를 개발하는 것 역시도 필요하다. 자원봉사 모집 전략도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한데 전문성 활용 기회를 제공하고 또 경력 개발과 네트워킹을 좀 혜택을 줄 수 있어야 되고 사회적 기여 가치를 강조해 주시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자원봉사 커뮤니티를 구축해서 이분들이 좀 더 커뮤니티 형성을 해서 이 역할을 감당해 나가실 수 있도록 다양한 후원 및 자원봉사 확보 전략 역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홍보를 통한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있어서도 효과적인 홍보 내용은 그 자체로 교육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전 학습 효과가 있는 거죠. 홍보 콘텐츠를 이미 보면서 학습 주제에 대한 기본 지식과 관심을 유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습 동기를 강화하죠. 교육의 가치를 명확히 전달하여 학습 의지를 고취시켜 주고요. 자기주도적 학습 촉진이 일어납니다. 추가 정보 탐색을 유도하는 흥미로운 콘텐츠를 제공하게 되고요. 학습 커뮤니티를 형성하죠.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활발히 할 수 있다. 그래서 홍보 자료는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학습 여정의 첫 단계로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행동하는 지성인, 실천하는 미래인,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는 기독교적 인성, 감성, 지성을 겸비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합니다.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인을 만듭니다. 전문 교육은 물론 실기 중심과 현장 중심 교육을 바탕으로 학교 생활의 열정이 가득합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는 백석대학교는 직무와 어학 교육에 집중해 국내는 물론 해외 취업에 대한 준비를 돕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대학, 이웃과 함께하는 대학, 너와 내가 함께하는 대학. 다양성과 균형감을 쌓아 유연한 대응력, 예리한 통찰력, 무한한 도전 정신, 폭넓은 식견, 현실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웁니다. 좋은 친구, 좋은 선생을 만나는 좋은 대학교. 진리, 자유, 사랑의 정신을 바탕으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출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백석대학교는 융복합 시대가 요구하는 스마트 서비스를 창출하고 다문화 환경을 이해하며 효과적인 소통과 협업을 할 수 있는 초석이 됩니다. 꿈을 잃고 미래를 디자인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을 위해 전공별로 최첨단 기자재를 갖추고 다양한 실습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기독교 정신을 기반으로 양성된 백석이는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합니다. 창의적 사고와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백석이는 폭넓은 교양과 문화, 사회를 아우르는 글로컬 소통인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실천적 섬김인으로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 안에서 자신의 소중함을 발견하고
자신의 고유한 재능을 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사람다운 사람을 양성하는 중부권 최고의 대학인 백석대학교는 특히 수도권 1호선 전철을 통해 통학이 가능하며 수도권 16개 지역에서 매일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어 교통이 매우 편리합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한국대학 역사가 주목할 만한 놀라운 성장을 거듭해온 백석대학교. 진리와 자유의 정신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연구 활동과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통하여 젊은 대학, 뜨는 대학으로 주목받기 시작해 이제는 세계적으로 손에 꼽는 기독교 대학 명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글로컬 소통 능력을 갖추고 성김을 실천하는 백석만의 창의 융합 인재는 글로벌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진리와 자유를 꽃피우는 인재 양성의 요람, 꿈을 향해 끊임없이 성장하는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